오늘 아침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2016년 7월 6일부터 원화가 더 이상 밤에 잠들지 않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원달러 현물 거래가 24시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부터 토요일 새벽 6시까지 서울의 시장이 문을 닫아도 원화는 뉴욕에서, 런던에서, 세계 어디에서든 쉬지 않고 거래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환전할 일도 별로 없고 외환 딜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외환 딜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 계좌,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는 결코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통화가 24시간 열리는 것과 약한 통화가 24시간 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화 24시간 거래는 한국 금융의 도약일까요? 아니면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문을 하나 더 열어젖힌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혁은 어제 오늘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부와 당국은 지난 6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6일 원달러 24시간 거래를 정식으로 열겠다고 준비해 왔습니다. 코리아 2T 역시 오늘부터 원화와 달러 시장이 하루 24시간 연속으로 거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원화를 세계 표준에 더 가깝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원화는 달러나 유로, 엔화 같은 주요 통화에 비해 덜 자유롭고 덜 열려있는 통화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장이 낮에만 열려 있으니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자가 한밤중에 원화를 사고 팔고 싶어도 마땅한 창구가 없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국제공항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유독 인천행 게이트만 낮에 몇 시간 반짝 열렸다가 닫혀버립니다. 다른 나라 통화는 밤새 드나드는데 원화만 통금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통금을 풀어 원화도 24시간 드나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세계 큰 자금이 어떤 나라에 얼마나 투자할지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지수인데 한국은 오랫동안 신흥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넘으려면 원화를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24시간 거래는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한 열쇠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4시간 거래가 결코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워지며 한국 자산이 국제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똑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받는 현상 말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원화의 국제화, 24시간 개방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내기 위한 전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통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되어 왔습니다. 달러도, 유로도, 엔화도 밤낮 없이 세계 어딘가에서 값이 매겨집니다. 그러니 원화만 낮 몇 시간에 갇혀있던 그동안의 구조가 오히려 예외였던 셈입니다. 이번 개방은 그 예외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향만 놓고 보면 늦었으면 늦었지 결코 틀린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보면 마냥 마음이 놓이지만은 않습니다. 신흥국들이 자기 통화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문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는 축제였지만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이 넓을수록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나가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바로 그래서 문을 여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원화 국제화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동시에 변동성의 새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같은 문인데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면 기회의 문이고 나가는 방향에서 보면 위험의 문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원화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원화가 튼튼하고 시장의 신뢰가 안정적이라면 24시간 개방은 그저 반가운 진일보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원화는 몇 년 내 가장 약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화가 압박을 받는 국면에서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면 오히려 충격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24시간 체제로 넘어가는 이번 전환을 두고 한국 시장 참가자들이 변동성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원화가 단열 내 최약세권에 있는 데다 사람들이 잠든 야간 시간대에는 거래에 참여하는 손이 적어 유동성이 얇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얇다는 게 왜 무서운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수영장에서는 돌을 하나 던져도 잔물결에 그칩니다. 그런데 작은 대야에 똑같은 돌을 던지면 물이 확 튑니다. 밤사이 거래하는 사람이 적으면 시장은 바로 그 작은 대야가 됩니다. 평소라면 소화됐을 매물 하나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낮에는 서울의 시중은행, 국내 기관, 당국까지 시장을 지켜보며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에는 그 완충판이 얇아집니다. 사고 파는 사람도 적고 시장을 떠받쳐줄 손도 적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상 밖의 소식이 하나 터지면 환율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14시간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지켜보는 눈이 가장 적은 시간에도 시장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은 새벽 2시, 대부분의 국민이 깊이 잠든 시각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옵니다. 시장은 곧바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겠구나 하고 해석합니다. 달러가 튀어오릅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즉각 원화로 표시된 자산을 팔아치웁니다. 예전 같으면 이 충격이 다음날 아침 서울 개장 때 반영됐겠지만 이제는 그 새벽에 원달러 환율이 실시간으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 환율 충격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밤사 이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원화와 주식 계좌가 이미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 이야기는 외환시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의 심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로 곧장 연결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를 원화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계산하는 건 그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손에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 주가가 원화로 8% 올랐다고 해봅시다. 기분 좋은 수익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가 달러 대비 10% 하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정산해보면 주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손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외국인에게 중요한 건 삼성 주가가 원화로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달러로 바꿨을 때 실제로 돈을 벌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깊어지면 외국인은 주가 자체가 나쁘지 않아도 환차손이 두려워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도가 다시 달러 수요를 키워 원화를 더 끌어내립니다. 이 고리는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은 두 개의 베팅이 합쳐진 상품입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잘 될 것인가라는 주식 베팅, 다른 하나는 이 나라 통화가 버텨줄 것인가라는 환율 베팅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통화 쪽 베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두 베팅을 한꺼번에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원화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실적이 멀쩡한 우량주부터 먼저 팔려나가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숫자는 어떨까요? 오늘 시장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장중 크게 출렁이다가 8,000선 부근에서 겨우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조 3,3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 이틀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외국인 순매도는 무려 1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30.3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7원 올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간신히 지켰지만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또 약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상징이자 수출의 엔진이고 기술 한국의 자존심이며 동시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노후 자금이 담긴 그릇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기둥이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판다는 건 단순히 한 종목을 파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심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3일자 집계를 보면 그 직전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 약 8조 2,824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약 7조 6,880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창끝이 정확히 우리 반도체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종목은 코스피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팔면 이 두 종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가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직접 사지 않은 분들, 그저 코스피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연금을 든 분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두 종목의 매도가 곧 시장 전체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구조인 겁니다. 외국인이 삼성을 판다는 건 한국 경제의 심장을 향해 시장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 정말 계속 믿어도 되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 아닙니까? AI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대표 주자가 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왜 AI가 이렇게 뜨거운 지금 외국인은 우리 반도체를 던지는 걸까요? 이 모순을 풀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차익 실현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 워낙 크게 올랐다면 장기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산을 많이 오른 등산객이 잠시 숨을 고르며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환율 리스크입니다. 원화가 약하면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환차손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외국인은 발을 뺍니다. 셋째, AI 고평가 논란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AI 관련 주식이 지나치게 비싸게 매겨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동안 많이 오른 한국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곤 합니다. 넷째,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일부 글로벌 펀드는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고 그 돈을 다른 시장이나 자산으로 옮깁니다. 우리 반도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 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 이야기도 공정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AI 시대가 저문 게 결코 아니라는 증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로이터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열풍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수요와 자본을 향한 이 회사의 야심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매도를 두고 AI가 끝났다고 해석하는 건 성급합니다. 문제는 AI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앞질러 달려간 상태에서 환율까지 흔들리니 외국인이 잠시 짐을 내려놓는 것. 저는 이번 국면을 그렇게 읽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환율과 증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방송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순서대로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원화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환차손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주식을 팝니다. 판도는 원화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원화가 더 약해지면 남아있던 외국인은 다시 겁을 먹고 또 팝니다. 보이십니까? 원화 약세가 외국인 매도를 부르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원화 약세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환율이 주식을 흔들고 주식 매도가 다시 환율을 흔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 여기에 24시간 거래까지 더해지면 이 악순환이 우리가 잠든 밤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외환 거래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게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커피, 고기 같은 식료품부터 기름값, 난방비까지 다 비싸집니다. 해외여행 경비, 자녀 유학비도 함께 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계좌와 연금, 펀드, ETF가 이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그 비용은 결국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로 옮겨 붙습니다. 커피 한 잔, 라면 한 봉지, 아이 분유 한 통까지 조용히 값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경비, 유학 간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액까지 얹히면 원화 약세는 어느새 통장에 또렷한 숫자로 남습니다. 그러니 환율은 외환 딜러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점심값이고 기름값이고 아이 유학비이며 바로 내 주식 계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앞으로에 대비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혹시 1997년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냉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을 1997년과 똑같은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체력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훨씬 큰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고 은행 시스템도 그 시절보다 튼튼합니다. 환율도 고정돼 있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1997년처럼 하루아침에 나라 곳간이 비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막연한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보면 그때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화는 한때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겁에 질린 자금이 안전한 달러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개방된 신흥국 통화들이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우리 잘못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바깥에서 시작된 공포가 열려있는 문을 타고 순식간에 밀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니 걱정 없다는 반론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위기의 얼굴은 늘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높은 가계부채가 있고 수출과 반도체에 크게 기울어진 경제 구조가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달러의 압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는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늘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1997년과 똑같은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997년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24시간 개방은 한국 금융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다만 그 관문을 하필 원화가 약하고 외국인이 등을 돌리는 국면에 통과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타이밍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6일 오늘부터 원화는 24시간 거래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 금융시장을 더 현대적으로, 더 국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약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증시를 팔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냉정한 대비와 또렷한 시선입니다. 밤사이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문이 24시간 열렸다는 건 기회도 위험도 24시간 우리 곁에 머문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원화 24시간 거래는 한국 금융의 도약일까요?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 하이닉스 매도는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을 향한 경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